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측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 11시 45분쯤입니다. 112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경찰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타살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선 장 전 의원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남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 전 의원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최근엔 10년 전인 지난 2015년 11월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8일에는 경찰에 출석해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전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인 측에선 앞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오는 18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인 체제에서 선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심리가 멈출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그 근거인데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의 효력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관 6인이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당시 가처분을 인용하며 탄핵 결정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는데 재판부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 결국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정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소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아왔던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현행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며 18일마저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 추천 몫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벼르는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부와 논의하진 않았지만 애초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데에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를 18일 이후로 미뤄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하는 건 사실상 기각 결정을 끌어내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복귀가 자칫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앞다퉈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에 돌입했는데 내용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18일 전 선고를 고수하는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아직 거리를 두는 기류입니다. 여야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문제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경우와는 180도 입장을 뒤집은 건데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는 모순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이라면서 한덕수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은 주민들의 집은 물론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생활 기반까지 앗아갔습니다. 길게는 10수년 동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산불 열기에 철제 창틀이 녹았고 가구와 집기는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경주이시 집성촌인 경북 안동시 추목리입니다. 주택 20여 채가 산불로 모두 탔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 주민은 거의가 주변에서 과수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도 안 돌아오시니까 여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도 많거든요. 언제 돌아오실지도 걱정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에게 농업 생계 기반이 무너진 점은 무엇보다 뼈아픕니다. 안동 추목리의 한 농가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며 안에서 키우던 모종은 전부 못 쓰게 됐고 농기계도 이렇게 대부분 불타면서 사실상 올해 농사는 어려워졌습니다. 농사일은 계절과 날씨에 맞춰야 하는 만큼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고령인 주민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을 떠난다면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피해 농민들에게 당장 농기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경북의 5개 시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 4,000여 대가 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와 같이 농기계를 우리가 많이 구입해서 각자 임대를 해줘서 일단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이번 산불이 개별 주민의 삶을 넘어 마을이 사라지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하고 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남권을 덮쳤던 산불이 모두 꺼지면서 산불 원인을 찾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경북 의성 최초 발화지에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수와 소방,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살피며 불꽃의 흔적을 찾습니다.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진 방향 등을 확인하고 찾아낸 증거물을 옮겨 담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장소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화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고 봉분에 있는 나무를 태우려다 불이 났다는 A씨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 또 참고인 조사에 이은 현장 감식으로 산불 원인 규명은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 소방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또 경부 전역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그 화재 방향도 같이 영남 지역 산불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이어진 산청 하동 산불 원인 수사도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은 예초 작업을 하다 불이 붙었다는 산청군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고 조만간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 931헥타르를 태운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의 용접 작업이 발단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울주군 특사경에서 조사 중이며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영남 지역 곳곳을 태운 산불. 실화로 드러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또 국가나 개인이 실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이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시사했는데, 자,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탄핵 절차로 가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4월 1일이라는 시한을 주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고,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한덕수 대행에게 직접 이재명 대표께서 만남을 요청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의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당 대변인이 밝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이만큼 민주당은 이제 공식적으로도 한덕수 대행에게 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회피하고 침묵하고 외면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쌍탄핵 절차를 본격적으로 좀 밟아갈 걸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에서 좀 고려해야 할 변수는 이제 의원식 국회의장 측과의 협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고 또 본회의를 여는 그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당 차원의 의지는 충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SK 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찾았는데 이게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도 현안부터 챙기겠다,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의중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생각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마은혁 후보자인가요? 경제도 민생도 산불 이재민도 다 제쳐놓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최우선인가요?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관련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어떤 흑자가 557억 달러 81조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더티 15 해가지고 적자, 그러니까 큰 적자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큰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럼 주미대사하고 통상외교본부장까지 해서 이번에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없다, 미원이 없다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요. 이게 아쉬운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경제가 중요하다면서 이 두 분을 쌍탄핵하겠다고 하고요. 또 나아가서 줄탄핵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상 파트너, 대화의 어떤 상대로서 생각하는데 탄핵시키겠다고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회피하고 묵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왜 기승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인지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빨리 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자 하는 그 길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이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문제를 이제 뭐 정부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바라볼 때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는 뭐 어떤 사안에서는 임명하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말라. 본인 마음대로 어떻게 떡 주무르듯 국정을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막 우격다짐으로 후보를 임명을 하라 어떻게 보면 겁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참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시나리오 지라시 수준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네. 법안을 내서 진행 중에 있는 게 뭐냐면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과 관련해서 임기를 계속 무한히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지금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축구 경기로 따진다면 골을 넣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 끌어가겠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카드는 뭐냐? 당연히 대통령의 대행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2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 대통령이 2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기가 네. 끝난다면 그럼 대통령복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직무정지됐으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할 그런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강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의 이 어떻게 보면 억측, 어떻게 보면 겁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바로 야당이 이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국회 추천 몫이라던가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네. 외에도 이제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또는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 기간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이제 임명이 되는 자동적인 절차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법안도 있었던 거고 네. 이외에도 좀 유관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있는데 방금 이제 대변인께서 무한정으로 임기를 늘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법안입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법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사실 지금 한덕수 총리의 어떤 입장을 보게 되면 이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사실상 헌재가 무력화되고 식물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할 것 같은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은 심지어는 이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혹은 특정 정당이 원하는 대로 이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최소한의 기능을 보장하고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법조계 일각에서도 좀 이제 법조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법을 가르쳤던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법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공백이 생기면서 헌재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되면 국가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이 헌재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고 헌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의도적인 무력화라든지 의도적인 식물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이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법안들이 동의가 안 되고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부터 지적을 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런 법안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행위가 위헌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2차례나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헌법을 수호하긴커녕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지도부에서는 아직 이 법안들의 처리에는
고심하는 듯한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 차원에서 각자 이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내용 네.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추진 시기라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이제 데드라인을 준 상황이고, 네. 그리고 협의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상 보다 충실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할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재판관들의 임기 자체가 4월 18일에 2명이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아직 헌재가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라고 치면 수요일에는 선고기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법안들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뭐 당연합니다. 단순히 이제 헌재 장악을 넘어서 저희가 볼 때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결국은 행정부 장악, 대한민국을 사실상 전복시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좀 돌아다닐 때 이른바 지라시에서 설마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초선들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호랑이의 등에 탄 기세다. 내려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요. 뭐 어떤 권한이 자제되거나 절차되지 못하면 그거는 폭력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헌재의 어떤 기능마저도 좌지우지하고 나가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 탄핵,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줄탄핵 이것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탄핵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분명하게 탄핵 목적에 명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내란 구성 요건에 딱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초선들이 민주당의 아버지를 내란 우두머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참 이게 비판을 넘어서 억측이 아니라 이건 현실에 되는 이 참담함을 우리가 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지금 2025년 4월 1일이라는 이 시점에서 저도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영배 대행이 헌재를 대표하고 이걸 끌고 가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누구 탓입니까? 한독수 권한대행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분하게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MN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성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24년 9월 28일에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나왔던 논평을 보면요. 헌재의 이 3명의 재판관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는 일단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되고 이외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 재판관 2명의 후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야의 지난한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해서 국회 몫으로 선출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실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최상목 대행층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헌재가 결론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들이 이렇게 줄줄이 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선을 긋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방조하고 동조하고 촉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고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좌파 활동가다 뭐 이런 식의 운운까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색깔론을 헌법재판관들이 향해서 펼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의 이력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데 우리 법 연구회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취업 청탁 관련해가지고 채용 청탁 관련해가지고 재판받을 때 우리 법 연구회 판사가 무죄를 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다 싶으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셨을 때 분노하실 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줄탄핵하고 나서 국회 추천목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국회 쪽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탄핵을 시킨 다음에 직무 정지되고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9월부터 해서 2달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다가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그때부터 국회 추천에 대해서 가속도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저는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관의 임명 이거 헌법에 6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이 법률에 의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연기시킨다. 6개월이든 아니면 다음에 어떤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하는데 후임자가 못 오는 거 아닙니까? 후임자를 임명 못하게 해놓고서 본인들이 계속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다 떠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느냐, 지명할 수 있느냐의 논란보다 이거는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 행위냐 아니면 적극적 행위냐. 하지만 임명을 소위 말해서 임명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부분은 명확하게 위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11월 18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1월 18일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둘 다 동시에 22일까지 이 재판관 후보를 추천을 하기로 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불법 개엄은 언제였죠?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입장이 뒤집힌 것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여야 고소 고발전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줄 탄핵 경고에 대한 이제 맞대응식의 강경 대응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상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서 고발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여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9명의 어떤 탄핵에 대한 줄 기각이 있었고요. 29명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무 정지된 9명의 그 날일을 다 더하면 1350일이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줍니까? 국정이 그만큼 마비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유감 표명이나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런 어떤 입장을 기대하는 거는 사치였습니다. 돌아온 거는 어떻게 보면 쌍탄핵이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손은 누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무죄 나니까 그때 산불 현장으로 가셨지만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 산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통상 문제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오로지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몰입됐을 때 과연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뭐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뭐 내란을 오히려 옹호하고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던 것은 사실상 국민의 힘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가지고 마치 뭐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던가
아니면 특정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지도부에서는 이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마치 뭐 김어준 씨로부터 지령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지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근거 없이 어떤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뭐 내란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란 뭐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비판했던 지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직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도 없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조급함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뭐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게 어떤 뭐 음모론이나 뭐 프로젝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음모론은 민주당이 너무나 잘하는데 김어준 씨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줄탄핵도 얘기하면서 재판관, 헌재 재판관도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명 초선을 딱 앞에 두고서요.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초선이 새겨 듣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저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어준 씨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지침을 내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한 유튜버의 어떤 억측이다. 껄핏하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우파의 어떤 극우 유튜버를 보면 심취해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인 어떤 국민의 어떤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어준 씨가 지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승인을 한 이런 어떻게 보면 무정부 정권 찬탈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5대3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여유 있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왜 기승전 마흔역 후보자로 이렇게 그렇게 초점이 모아지는지 이렇게 조급함을 보이는지 그리고 유혈 사태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 험해지는지 결국은 조급해서 그러거든요. 조급하면 사람의 근본이나 근성이 나온다고 근본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안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는 상황은 5대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러신 거 아닌가. 네. 좀 여유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헌재 상황이 5대3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한 표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예상보다 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위기감이나 불안감 이거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길어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법률적인 사안을 다투는 데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선고가 장기화가 되는 이유가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을 일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재판관에 대해서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사실 이제 민주당 측에서 신속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흔혁 재판관을 사실 임명하게 돼서 오히려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거나 아니면 평의가 됐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 살펴봐야 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민주당이 지금 탄핵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한 표를 더 끼워 넣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해석은 좀 과도한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과 당위의 측면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이외에도 이제 헌재를 향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장기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을 끌 만큼 끌었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재가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헌재는 결국에 만들어진 그 목적이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려고 했던 포고령, 이것만큼 명백한 헌법 위반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 헌재 재판관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안 한 거라면서 김세론 유가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문을 진 채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김수현이 취재진 200여 명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고 채무 압박을 했다는 유족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유족이 내세운 SNS 대화와 녹취 등이 가짜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수사기관에서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김세론을 향한 미안함을 보였지만 본인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는 유족 주장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간 겪은 마음고생과 사생활 폭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의 유족과 폭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경찰이 고 김세론 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A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접수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고인이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SNS를 통해 교제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는데 유족 측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증인 신문 기일 때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 보겠다면서도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이 또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이 4번 연속 불출석인 건데
앞서 이 대표는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구인이나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보고 있다며 우선 4월 7일 증인신문 기일 출석을 기대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30일 오후 3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작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주말 PC방을 찾은 남성이 자신이 건물주라고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금전함에 있던 현금을 받아 챙겨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대담하게 범행했는데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가양동의 한 PC방.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운터 쪽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섭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찾더니 자신이 건물주라고 소개하고는 사장과는 얘기를 마치고 왔다며 뭔가를 한참 설명합니다. 돈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태연하게 물도 얻어 마시고 이번에는 보란 듯 PC방 점장 연락처를 받아 전화까지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 건네자 남성은 주머니에 현금 뭉치를 넣고는 유유히 떠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건물주도 아니었고 점장에게도 전화를 거는 신용만 한 거였습니다. 전문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상한 헛소리를 되게 많이 했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남성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능숙한 언변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성은 선불기계에 들어있는 돈도 줘야 한다며 거짓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포기하고 나갔는데 하마터면 피해가 수백만 원대로 커질 뻔했습니다. PC방 사장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 관중이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KBO는 오늘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고 애도 기간을 정해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야구장 벽면에 달린 구조물이 추락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참사에 야구계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창원 NC파크 운영 주체인 NC구단은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SNS 게시물을 올린 뒤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경기가 취소된 화요일에는 창원 NC파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O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하루 동안 퓨처스리그를 포함한 프로야구 모든 경기를 취소했고 NC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는 주중 3연전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또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해 경기 전 묵념의 시간을 갖고 선수들은 근조 리본을 달아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구장 모두 긴급 시설물 점검에 나선 것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KBO의 조치와 별개로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경남청으로 이첩해 조만간 현장 감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근 산불이 전국 곳곳을 핥히고 간 가운데 어젯밤 경남 함양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숨졌습니다. 담뱃불에서 비롯된 불도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간밤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입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경남 함양군 유림면의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살던 50대 아들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성주군 소왕리의 농기계와 차량 도장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공장이 모두 타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과 소방이 부지런히 사고 잔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도곡동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빈 상자와 목재 절단용 톱 등을 싣고 달리던 중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적재물 사이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 9시 20분쯤엔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은 마찬가지로 담뱃불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철도망이 설치된 접근 불가 지역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3시간 전쯤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이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시즌 참사 희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어서면서 미얀마 군부는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콘크리트 틈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10대 소녀 2명이 머리를 다친 70대 할머니를 돌보며 아파트 잔해 속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생수병물이 바닥날 때쯤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SNS에 영상을 공유한 아버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구조대가 잔해에서 아이를 메고 나오자 박수가 터지고 굴삭기 삽에 실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6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던 임신부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얀마 군정은 사망자가 2,000명, 실종자는 27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정은 오는 6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 집계와 구조 활동 한계로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 현지 독립언론은 별도 추산한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한다며 군부가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진 발생 지역이면서 반군의 거점으로 꼽히는 미얀마 북부 사가행주도 폐허로 변했고 구조 지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80% 정도 심해 되네. 아비아스야래. 그러면 아래.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강진 구조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실종된 70여 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สติแตกไปแล้วก็คือภาวนาอย่างเดียวร้องหาเขาอย่างเดียวเลยว่าอยากให้เขาออกอยากให้เขากลับมา 어제 방콕에선 여진 공포로 한때 대피 소동이 벌어졌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일부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이재민들은 폐허로 변한 도시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지만 인프라 부족에 더위 그리고 우기까지 겹치면서 2차 재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재민들은 여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는 강진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인프라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This catastrophe, and it really is a catastrophe, is coming on top of a very dire situation that was already the case in Myanmar. 군부의 정보 통제와 지원 부족으로 중장비 없이 맨손 수색에 나서고 단수와 정전, 통신 두절에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의료시설까지 파손돼 구호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power outages and the communication issues, we have access issues. So the main highway to Mandalay and Naypyidaw, the most affected areas, has been cut off. 연중 기온이 4월에 가장 높은 미얀마.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우기가 겹쳐 비라도 내리면 수인성 전염병 확산도 우려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 우리 돈 117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원조의 큰 손인 미국의 주무부서인 국제개발처가 트럼프 정부 들어 사실상 와해해 제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공세적 관세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한국 기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에서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우리 돈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부각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낸 보도 자료도 볼까요? 잠재적 관세 여파를 줄이기 위해 미국 확장을 주목하는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인데 LG전자가 냉장고 생산을 멕시코에서 테네시 공장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다. 또 삼성전자도 건조기 생산을 멕시코 공장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투자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미 효과를 발휘 중이라고 주장했죠. 관세 강경파들도 관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다른 관세로도 연간 약 $6,000억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독일, 일본과 더불어 한국을 지목해 이들이 미국을 제조국가에서 조립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제조 역량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관세 효과 홍보에도 미국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트럼프가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64%를 차지했습니다.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3%만 그렇다고 답했죠. 이런 국내외 반발에도 물가 상승이나 시장 충격은 감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분간 세계 경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세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은 이미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사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최고 경영자가 최근 현지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2일 이후 도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파커 CEO는 관세는 쉽지 않다며 이런 가격 변경 검토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상호 관세까지 부과되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기업들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질 텐데요. 대기업도 문제지만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자동차용 와셔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70명 규모의 작은 회사지만 불량률 0%, 납기 준수율 100%를 자랑하며 미국 수출 판로까지 뚫었습니다. 하지만 철강 파생 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이제는 상호 관세까지 더해질 생각을 하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발주를 미룬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계약 단계인데 계약을 이제 뭐 무기한 연기된 것도 있고, 관세 25%를 더해서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수출을 계속 많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부품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대기업과 달리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다른 수출 판로를 뚫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멕시코로 진출했겠습니까? 미국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또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국에 떨렁 진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런 사정은 경기 전망지수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직전 분기보다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2분기 전망이 100보다 훨씬 낮고 가장 먼저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업계의 전망은 더더욱 암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 정부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안으로는 관세 119라든지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등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당장 관세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악화를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기업들이 새롭게 생기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는 물론 관계부처와 수출 유관 기관들이 합심하여 원팀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동안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미국발 관세 전쟁의 파고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가 어제 공식 석상에 처음 섰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이고요. 유서도 확인이 됐다고요.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는 일정한 극단적 선택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타 범죄 혐의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굳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인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거쳐서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굳이 부검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내용도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유서 자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타살 혐의점이 일부라도 의심이 들어서 부검을 진행한다면 일부 내용은 추출돼 공개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네. 예. 자,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지난달 28일에는 경찰 조사도 한 차례 받았던 거죠? 장 전 의원은 준강간 치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 조사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이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신체적 접촉이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성폭력 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사에는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준강간 치상 등을 포함한 성범죄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2015년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5년까지는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서 비서 A씨 측이 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소가 진행되고 일부 증거가 현출된 상황에서 네. 장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장 전 의원은 아직까지도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 일부 증거가
현출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고소인 측이 증거 5가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은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 같아 보여서 영상과 사진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장 전 의원의 얼굴이 담긴 것은 아니고 일부 형상과 목소리가 담긴 형태인데 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제출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에 이 비서가 해바라기 센터에 즉각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신체와 의상의 일부 증거물 검출을 실시하고 국가수 감정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 상담 일지를 작성했었고 사건 한 달 후에 이 사건 직후의 정황과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메모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 왜 연락을 받지 않는가 이 등을 포함한 일부 성범죄 혐의를 추단해 볼 만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문자 메시지에 장 전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 전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는데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쯤이라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거의 10여 년 전 사건이다 보니 과연 이 증거 제출만으로 장 전 의원의 혐의가 정확하게 입증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이고 피의자인 장 전 의원의 반박과 반대 증거 제출로 일부 신빙성이 탄핵될 여지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각자의 증거에 대한 감정을 추가로 이어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반박 증거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장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증거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을 것인데 일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고소인 측은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대로 종결되는 겁니까?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인이 어찌되었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장 전 의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만 이론상으로는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유족이 상속인이기 때문인데 실무상으로 이미 사망한 피의자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성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신고를 말린 장 전 의원의 지인이 이제 있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측근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그 측근이 어떠한 취지로 말렸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성폭력 신고를 감행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그 신고를 말렸다면 강요죄 등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말린 수준이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 있고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말린 측근을 상대로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렸다는 사정은 만약 장 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일종의 2차 가해로서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이긴 합니다.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장 의원의 유족 측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인데 장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일종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모두 소국 재산으로 상속 대상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이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 전 의원의 소국 재산인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받는 구조가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를 토대로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다가도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유족 측이 그 사건을 수개받는 절차가 아니라면 별도로 유족 측을 상대로 또 다른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뭅니다. 네. 자, 미성년 교제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배우 김수현 씨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대리인을 내세웠지만 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 당시 정황이라면서 일부 근거를 조금씩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압박감은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손해, 나아가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기관과 인물에 대한 손해도 야기되는 상황이라 자신이 전면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섬으로써 이 사안을 대중적 인식 수준에서나마 종결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언 내용에 비춰보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일부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반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와 그 근거를 모아놓은 상황에서 자신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이 사안이 일단락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건데 김수현 씨는 어제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평범한 연인처럼 1년여 교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울먹이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수현 씨는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에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직접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은 두 사람이 2016년에 스킨십 사진을 공개하면서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16세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 사건은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애초에 김세론 씨 유족 측이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모 유튜버가 김세론 씨의 명의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이 모 유튜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김수현 씨를 상대로 김세론 씨 유족이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느닷없이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즉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김세론 씨와 교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 성폭력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세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면 만약 성적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성범죄 관련한 혐의는 벗게 되는 겁니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성범죄를 논하기에는 이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 성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단계에서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김세론 씨가 직접적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가 현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드러난 자료가 법적 쟁점의 측면에서 교제했다는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정도로 보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김세론 씨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서 성적 접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주어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해줄 만한 인물이 없고 여타 참고인들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수현 씨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할 경우에는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제 김수현 씨는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자신의 증거들을 이제 제출을 한 그런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상대 측이 내놓은 증거에 대해서 자체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이 됩니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나 또 반대로 자신 나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된 검증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적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적 감정을 활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의 증거 가치와 이 일방이 주장하는 증거의 증거 가치를 비교 형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비교 형량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이 제출되면 사적 감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사기관은 그 신빙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나름대로는 추가 반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추가 반박이 제시되어서 양측의 증거에 증거 가치를 두고 상당히 그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될 때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정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양측 주장, 나아가 증거의 증거 가치와 그 신빙성을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김수현 씨의 김세론 씨의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지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김수현 씨가 법적 공방을 예정해 두고 민사소송 외에도 별도로 형사소송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였습니다. 별도로 김수현 씨가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때는 수사기관이 아마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감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양쪽의 지금 증거가 다른 상태에서는 이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게 수사기관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수사기관은 그 증거의 설명 가치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혹여나 일부 편집된 증거로서 원본 증거와 큰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감정 절차를 거치기 마련인데 일단 당사자가 제출한 사적 감정 결과를 일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반대되는 증거나 반박 자료가 현출된다면 이때는 수사기관이 이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 감정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전문가의 판단은 어느 일방의 증거를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형태의 내용보다는 일부 증거는 증거 가치가 있지만 또 다른 증거는 또 다른 증거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증거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의 실체 관계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초천목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속에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혼란을 키우고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무시무시한 협박과 망언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 주까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을사팔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극단적인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 사태를 연결시킵니까?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민노총은 총파업을 했고 전농은 트랙터 시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좌파 단체의 극렬 투쟁을 조장하면서 헌재를 정치적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일사팔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가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선언하며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공공연한 내란 선동의 폭주를 당장 멈추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민주당은 삭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나서 단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틈만 나면 추경이 시급하다고 재촉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니까 추경에 발목 잡고 나섰습니다.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신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 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비리감사 예산과 검찰, 경찰의 민생수사 예산도 추경을 통한 복원이 시급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AI와 관세 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 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흔역 임명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습니다. 본인이 바라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산불 피해 복구 같은 시급한 추경조차 발목 잡기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국정 흔들기와 민생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경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 발목 잡기를 그만하고 산불 피해 복원을 위한 추경에 협조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조금 전 산불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특교세 226억 원을 오늘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에 지원한 재난특교세를 포함해서 총 307억 원 규모입니다. 복구 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되면 재난특교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범정부 차원의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중대본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속보도 한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수출이 58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533억 달러로 2.3% 늘었고 이로써 무역 수지는 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1월 16개월 만에 감수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반등의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증시도 개장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은 상황이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20포인트를 탈환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680선을 회복했습니다. 1.58% 오른 상황의 코스피. 자,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오늘은 안도를 조금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상호 관세 압력,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매도 전면 재개의 충격까지 우리 증시에는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74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은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지금 오늘 우리 증시 어제까지 사흘 연속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경계감 속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17.86포인트, 1% 오른 42,001.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91포인트 상승한 5,611.85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4월) 첫날인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추위도 덜했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더욱 빠르게 올라가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셔야겠고요. 또 맑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 관리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더욱 메마르겠고요. 낙엽 속에 숨은 잔불이 번질 위험도 커지겠습니다. 이 서풍을 타고 스모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했고요. 오늘 영서와 충청 지역에서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4월로 접어들면서 꽃샘추위는 물러갔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가 18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지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낮에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시작되겠고 양은 봄비답게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이 풀리자 또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서부에서는 내일까지도 답답한 공기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